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 경찰의 현장 감식이 시작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송현 기자, 먼저 구조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 진행됐던 구조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구조대원들은 오늘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잔해물 감식을 진행했는데요.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선 추가 매몰자는 더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잔해물에 깔려있던 시내버스는 중장비를 이용해 시내버스 회사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숨졌는데요. 나머지 부상자 8명은 대부분 60에서 70대 고령으로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동구는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꾸리고 동구청 앞마당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현장 감식이 시작됐죠. 네, 오후 2시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기관 등의 현장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는데요. 2시간가량 진행된 감식은 현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잔해물과 또 사고 현장의 상황 등을 지켜보며 붕괴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를 전담할 수사본부를 꾸렸는데요.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철거 작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재개발 인허가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철저한 원인 조사를 지시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사전 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사고 현장을 찾은 김부겸 총리도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의 희생이 발생했다며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해당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사과도 있었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 계약돼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가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건물 붕괴 현장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1명 발생한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자가 오늘 접종 시작 105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상반기 1,300만 명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는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째 되는 오늘, 누적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가 1,006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의 19.6%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률이 74%에 이르는 7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코로나19 발생률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도 오늘부터 국내에서 첫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국방 외교 관련자 등 89만 4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만 맞으면 접종이 끝납니다. 오는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선착순 20만 명으로 어제 마감됐으며 미신청자는 28일부터 추가 예약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611명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또 한 번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연속 증가세인데 이 소규모 연쇄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신규 확진자의 90%를 넘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어제 하루 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4명을 제외한 176명이 지역 감염입니다. 이틀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시군별로는 성남이 29명, 용인이 21명, 고양 17명, 남양주 14명, 이천 13명, 수원 12명 등의 순으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난달 28일 첫 양성자가 나온 이후 이 교회의 누적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인 가평의 주간보호센터와 화성의 요양병원, 이천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각각 1명씩의 추가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소규모 연쇄 감염은 115명으로 전체의 63.8%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49명으로 27.2%입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 추적이나 감염원을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사례가 신규 확진자의 90%를 넘어 집단 감염 사례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온이 오르면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환기를 자주 하고 마스크 착용을 엄격히 하는 등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차관. 2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최모 씨를 소환해 면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최 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 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성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현금 등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월과 3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며 지난 2월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 위준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용구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차관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11월 6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통화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초경찰서는 같은 달 12일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이 전 차관은 다음 달인 12월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자녀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기부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이 모임의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9,400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자 금감원장 취임 보름 만에 사퇴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제34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주의 바람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를 주제로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민주화 운동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29명이 훈포장과 표창 등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원이 국민의힘이 의뢰한 소속 의원 부동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당 안팎에서 나온 비판에 감사원의 불가 방침까지 내려지자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조사 의뢰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조사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감사원 조사에 동의한다 해도 감사원 권한과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당 안팎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내놓은 궁여지책입니다.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법리상 어렵다면은 전 권익위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의 그 사명감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감사원 조사 의뢰를 두고 상식에서 벗어나면 꼼수로 비춰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조사를 권익위로 이첩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탈당 권유를 받은 12명 의원에 대해 당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일단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게 공당의 태도냐며 반발했고 김회재 의원은 당의 탈당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소득 국가들에게 5억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이 미국 시간 9일 발표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3,000여 명입니다. 지난달 31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떨어지면서 8일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4,300여 명에 그쳤습니다. CNN 방송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주 전에는 미국인의 약 9%가 코로나 전파가 높은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는 약 2.4%인 800만 명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신규 감염자 예측 모델을 종합한 결과 향후 4주간 신규 감염자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하루 평균 400여 명으로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급속히 퍼지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코로나 재확산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We cannot declare victory prematurely. We don't want to let happen in the United States what is happening currently in the UK. 영국의 저명 감염병 전문가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알파보다 전염성이 60%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elta variant really is a double threat because it is both more infectious and it can evade our immune responses. CDC의 집계 결과 미국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인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50%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AP통신 등은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5억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사들여 아프리카 연합 등 저소득 국가에 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참석 등을 위해서인데 이를 계기로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일부터 4일간은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참석하는데 명분은 동맹 강화입니다. 오는 14일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15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출발 전 방문의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Strengthening the alliance, make it clear to Putin and to China that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tight. The G7 is going to move. 한국도 초청받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정치 군사적 동맹 강화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그리고 무역 분쟁 해소 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양국 간 갈등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사이버 해킹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앞서 18년 만에 미 동부 지역에 출몰한 여름철 매미떼의 등장으로 동행 취재단의 비행기가 6시간 넘게 지연 출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달라붙은 매미를 떼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3%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같이 커지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103.8%로 뛰었다며 당분간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3%를 웃돈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6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이는 OECD 37개 나라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거나 학교에 진학할 때 제출하는 증명서, 이걸 위조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만든 가짜 증명서는 진본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나? 개인이 증명서를 위조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실생활에선 아예 전문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졸업증명서가 40이고요. 3년 증명서가 55인데요. 두 가지 하시면 저희가 80을 해드려요. 이 가운데 두 곳을 골라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작을 맡겨봤습니다. 한 업체는 제작을 의뢰한 지 3시간 만에 완성본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는 견본만 보여준 뒤 웃돈을 요구하더니 이를 거부하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졸업증명서입니다. 대학 로고와 총장 직인까지 그럴듯합니다. 견본만 겨우 확보한 성적증명서의 경우엔 훨씬 더 정교합니다. 위조라는 글씨가 없다면 진본을 갖다 놓고 봐도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증명서 발급 기간에 직접 조회를 해봐야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선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원을 다니던 여성이 입학 7달 만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졸업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담당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선 증명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조냐 아니냐에 대한 거 자체를 학번이나 학위 번호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종이나 전자파일 대신 공인인증서 같은 증명서 통합검증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대낮 가정집에 총탄이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군부대 사격훈련 중에 일어난 일인데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도 군부대는 깨진 유리창만 보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북 영천에 사는 A씨는 갑자기 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창을 살펴본 A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서 K2 소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탄두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실탄, 탄두예요.
뭐 섬뜩하고 소름이 확 올라오죠. 앞에 제가 거기 있었다면 아마 죽을 수도 안 있었겠나. 총알이 날아온 방향 너머 2km가량 떨어진 곳에는 육군 부대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고 당시 이곳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항의를 받은 군 수사당국은 즉시 사격장 운영을 중지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육군 관계자가 또 한 번 믿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보상해 주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정신적인 보상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심리적인 상태는 뭐 어떻습니까? 이런 최소한의 그런 질문도 없이 이 나라가 잘못됐다. 그 정도까지 그런 생각이 든다. 취재가 시작되자 육군 측은 직원들이 소통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단양에서도 골프장 캐디가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는 등 군부대의 사격장 실태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150년 전 오늘 강화도에서 미군과 조선군이 전투를 벌인 신미양요. 당시 미군이 빼앗아갔던 조선군 총사령관 어제현 장군의 깃발은 지난 2007년 임대형식으로 국내에 반환됐는데요. 하지만 영구 반환은 아직 숙제로 남았습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가로 4.1m, 세로 4.3m, 장수를 뜻하는 한자 수가 쓰여진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장군기.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군이 빼앗아 해군 사관학교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2007년 임대 형태로 가져온 것입니다. 3배로 된 이 깃발 오른쪽 위에는 당시 미군의 기록이 씌여 있습니다. 이 깃발을 가지고 갔던 3명의 그 병사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당시의 사진도 남아있고 잘 기록이 남아있어서. 훼손 우려 때문에 수장고에 있던 깃발이 신미양요 150주년을 맞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임대 뒤 4차례 임시 공개한 이후 6년 만입니다. 남북전쟁 직후 최첨단 무기와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졌던 당시 미군과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의 상황을 보며 관람객들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전혀 몰랐었고요. 이렇게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좀 감격스럽고. 강화군은 어제현 장군과 군인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성보에 사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당시에는 태극기와 같은 국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장군기가 국경을 지키는 군대와 그 군 사령관의 본진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장군기는 현재 2년 단위로 임대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는 우리에게 그냥 임대 형식으로 거의 영구 보관을 하는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임대 기간이 내년까지이지만 강화군은 미국의 영구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주춤했던 국내 증시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소폭 반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46포인트 상승한 3,224.64에 코스닥은 8.98포인트 오른 987.7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가 견조한 실적에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이 더해지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네이버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이 대규모의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신풍제약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만도가 자율주행 물적 분할 발표가 나오면서 10% 넘게 급락했고 두산중공업은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며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0전 오른 1,11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 서해 5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구름이 내륙으로 더 유입이 되면서 차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지형적인 효과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한 남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세찬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100에서 산간 지역 많게는 3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50에서 120mm, 수도권과 충청, 그밖에 남부지방에서는 30에서 80mm, 강원도와 울릉도, 독도에서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부터, 그밖에 지역은 오후부터 서서히 비가 약해지겠지만 대기가 계속 불안정해서 곳에 따라서는 밤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 대구, 광주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와 광주 28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